우주의 100억 년의 역사 동안 블랙홀들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잡아먹은 그 질량들은 에너지잖아요. 질량이 에너지인 건데 그 안에 있는 건데 사라지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서 중력을 잴 수 있으니까. 시간은 사실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시간이 다 따로따로 갑니다. 사실은. 뭐든지 빨아들이는 게 있으면 네. 수학적으로 네. 뭐든지 배출하는 게 있어야 되고 이걸 연결하는 원몰이 있지 않겠나. 원래 블랙홀도 수학적인 해였던 거잖아요. 지금 관측이 됐지만. 웜홀의 경우에는 지금 수학적 가능성이 있는 거죠. 웜홀이 존재한다면 웜홀을 통해서 공간을 뛰어넘는 예를 들면 시간 여행 같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넓디 넓은 광활한 우주에서는 수많은 별들이 블랙홀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고 소중한 푸른 별, 지구도 언젠가 블랙홀이 될 수 있을까요? 행여 블랙홀에 빠지기라도 하면 정말 탈출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과장창 오늘은 블랙홀을 둘러싼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레이디 제인 이독실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거로 장치기 장피의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레이디 제인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네. 네네 블랙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바로 그 블랙홀 우리가 오늘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블랙홀을 쉽게 소개하는 일이 평생의 과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블랙홀계에서 정말 그냥 가장 원탑 과학자, 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우종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기대 함께 해보면서 과장창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블랙홀의 과학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블랙홀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게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비과학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상대론이 그런 것처럼. 야, 그렇죠. 상대론 봐봐. 넌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뭐 그런 거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오해가 있는 것처럼 블랙홀도 뭐 전혀 몰라도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면 승진의 누락이 됐다. 블랙홀에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내가 뭘 샀는데 없어졌어. 야, 어디 갔지? 블랙홀 빠졌나?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비유적으로 많이 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익숙해짐과 동시에 과학적 엄밀한 정의랑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블랙홀이 뭔가 오늘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엄밀한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마디로 그냥 한다 그러면 중력이 너무 커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대상, 어떤 천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체, 부피가 없는데 질량이 있는 천체. 부피는 이렇게 없고. 많이 들었는데. 네네, 맞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렇죠? 부피가 꼭 없을 필요도 없네요.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슈바르츠실드의 특이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점이라고 하면은 부피가 없는 거죠. 네. 질량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무한대의 밀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부피는 없는데 엄청난 질량이 있으니까. 그게 참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부피가 없는데 질량이 있다. 이 그래서 부분부터 이해가 안 가요.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예전에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수학적으로는 그런데 실질론하는 건 아니야. 그냥 해일 뿐이지. 그렇게 하면서 뭐 초반에는 못 믿었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이론적으로만. 뿐이다. 네네네. 이렇게. 네, 블랙홀의 크기를 이제 블랙홀의 반지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 뭐 슈바르츠실드의 반지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특이점 그러면 점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반지름이 0인데 사실은 0이라기보다는 0이 아주 가깝고 양자역학의 한계에 미치는 스케일, 그 작은 아주 스케일보다 더 작은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0이라고 그냥 하는 거죠. 실제로는 0일지 아주 작은 부피가 있을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잘 아직까지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럼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천문학 스케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양자역학이 아닌 건데 그렇죠. 여기서는 오히려 부피가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그 맞습니다. 크기가 양자역학 스케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지구가 블랙홀이 된다든지 별들이 블랙홀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반지름 크기가 한 뭐 태양 경우에는 한 3km 되거든요. 네. 3kg. 예. 태양의 무게인데 질량인데 3kg 정도로 작아져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블랙홀의 반지름, 네. 뭐 혹은 슈바르츠실드의 반지름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제 거기 이제 근처에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네. 우리가 멀리서 보면 반지름이 한 3km 되는 그 정도 크기의 어떤 원 같이 보이겠죠. 거대한 검게. 홀처럼 그런데 보이겠죠? 실제로 딱딱한 표면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지 있는지 않는 여부를 알 수 거고. 없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플랑크 상수 이하로 이제
작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목 사이즈가 얼마 달러 얘기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0의 수렴하니 그냥 0이라고 하자. 0이라고 하자. 0은 아닌 거네. 그렇죠, 그렇죠. 0은 아닌 아닌지 긴지는 사실 알수 정확하게는 이제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말하면 틀린 거. 네, 양자역학이 한 개까지 하여튼 0에 가깝다. 네. 그러면 지금 또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블랙홀 하면 이제 짝꿍처럼 항상 따라붙는 요 단어가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그 명작 영화 노래 제목이죠. 제목으로도 또 이제 나와서 히트를 쳤는데 대체 이 사건의 지평선이란 무엇인가요? 그 사건의 지평선은 이제 우리가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다가 네. 보내버리고 싶을 때 보내는 곳이 이제 사건의 지평선 너머인데요. 물리학적으로는 빛이 중력이 너무 세서 나올 수 없는 그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네. 블랙홀이 존재한다면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인다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무언가가 그 빨아당겨지는 지점의 경계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탈출 속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블랙홀로 우리가 만약에 가까이 가면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블랙홀이 당기는 중력이 세집니다. 네. 중력은 거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네. 거리가 가까우면은 세지니까. 근데 어디까지 가면은 아주 세지냐면 사건의 지평선까지 가면 거기서는 빛의 속도로 이게 탈출하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게. 아무리 뭔 짓을 해도 빠져나올 수가 그렇죠. 없다. 용을 예.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 지점이 사건의 지평선이다. 용을 써도 안 될까? 어. 우리 우주에서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질량이 있는 입자는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탈출 속도가 빛 속도 이상이다라는 거는 그럼 그 경계선 바로 바깥에서는 빛은 나갈 수 있겠다. 그렇죠? 빛은 나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빛도 못 나간다. 딱 어떤 이제 어떤 지점에서 이제 빛도 못 나가는 어떤 네. 지점은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네. 이제 우리가 명명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천체 자체는 그보다 안쪽에 있을 거다. 그렇죠. 그죠? 그렇게 부피는 영에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네. 가본 적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요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렇게 여쭤봤지만 블랙홀에 빠진다, 빨려 들어간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그 근처에 있다면 정말 빨려서 들어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빨려 들어간다는 것도 이제 뭐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이렇게 뭐 이제 괴물이 뭔가를 확 세우게 잡듯이 막 그런 국수처럼. 건데 결국은 이제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에 들어가느냐, 속도하고 걸리는 시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블랙홀 사건 지평선 근처에서는 이제 중력이 워낙 세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지켜본다 그러면은 지켜볼 수 있다고 치면은 아마 순식간에 사건 지평선을 넘어서 특이점까지 실제로는. 그래서 확 들어가 버리겠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중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기조력이 너무 세고 그래서 이제 스파게티처럼 우리가 늘어난다. 그 발부터 내려가게 되면 너무 빨라서 발을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센데 상대적으로 머리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재밌다. 쭉 늘어나서 키가 커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네, 말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좌우되잖아요. 네. 이제 블랙홀하고 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인데 사건 지평선 근처까지 가게 되면은 내가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발부터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네. 네. 블랙홀에서부터 내 발까지의 길이와 네. 블랙홀에서부터 내 머리까지의 길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별로 안 되잖아.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차이가 꽤 됩니다. 블랙홀은 워낙 작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사건의 지평선과의 거리도 차이가 날 거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다리랑 다른 머리가 거죠. 속도가 달라. 다리를 확 잡아당기는 거야. 그럼 난 이제 쭉 늘어나는 거 어디까지 늘어납니까? 어디가 늘어납니까? 그래서 스파게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문학적인 표현이고 네. 사실이 이제 발을 끌어당기는 힘이 머리를 끌어당기는 힘보다 좀 더 셀 거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찢기는 효과가 날 거잖아요. 잔인하게? 그렇죠. 근데 머리하고 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발부터 머리까지 길이에 따라 상상하지 마십시오. 좀 약간 잔인합니다. 다 다를 네. 테니까 그래서 네. 그냥 보통 스파게티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조각조각 분해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쭉 늘려지는. 조성력 때문에 조성력의 차이 때문에. 근데 블랙홀이 별 블랙홀은 그렇고요. 네. 별 블랙홀은 태양의 경우에는 사건 지평선의 크기가 3km라고 했잖아요. 네. 태양의 경우에는. 네. 근데 우리가 제가 주로 연구하는 거대 질량 블랙홀은 그거의 100만 배보다 커요. 거대 질량.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00만 킬로미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오. 엄청난 그럼 크기네요. 300만 킬로미터 사건 지평선 경계에서 내 발과 머리 사이의 차이는 거리는 얼마 안 차이가 되죠. 안 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럴 때는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다릅니다. 조성력의 차이가 크지 않죠. 그렇죠. 그럴 때 그냥 쏙 이렇게. 뭐 뒤에도 나올 수 있는 질문이지만 진짜 그냥 교수님 생각에 네, 그런 초대 질량 네네네. 블랙홀 안으로 싹 들어가는 순간에 본다면 뭐가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본다는 건 물론 이제 뭐 빛을 또 생각해야겠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인터스텔라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워홀 있고 막 너무 순식간이라 혹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어. 사실은 사건 지평선 안에서 질량은 손실이 돼야 되지 않는데 네. 근데 이제 부피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상상은 안 되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교수님한테 기대한 답변은 이런 게 아닌데 그쵸. 뭔가 교수님이라면 네. 굉장히 신박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잘 모르죠는 너무 원래 교수님이 가장 하는 섭섭합니다. 말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만약에 들어갔을 때 탈출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호킹 복사 얘기도 나오는 거고 호킹 복사는 탈출이랑 다르지만 일단 들어갔어요. 아, 하필이면 들어갔어.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경계선의 이 개념이 아니고 네네. 그냥 이제 그런 거잖아요. 태풍이 저 멀리서 오는데 나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느낄 수가 있어. 뭔가 맞아. 네. 공기로 네. 뭔가가 오고 있다. 지금 태풍의 눈이 일로 오고 있다를 느낄 수 있듯이 네. 중력이 뭔가 느껴질 거란 말이죠. 네네네. 난 뭔가 지금 여기 블랙홀 근처에 끌려가는 것 같아 지금. 망했다 싶어요. 망했다. 지금 음. 이미 약간 이렇게 가고 있어. 네네. 그때 어떤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만에 사실은 이제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건 지평선까지 끌려가기 전에는 네. 만약에 내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네. 빛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어.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블랙홀의 그렇죠. 중력을 상쇄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야. 네. 탈출 속도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빛의 네. 속도 이상은 내지 못하니까 뭐 빛의 속도의 뭐 99.9% 예를 들면 낸다고 하면은. 네. 근데 사건 지평선까지 이제 갔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네. 거기서는 못 나오는 거죠. 못 나오죠. 죽어도. 네. 안 되는 거죠. 빛의 속도를 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추진력을 받아서 막 이렇게 해도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인터스텔라를 보면 다 해결이 되고 인터스텔라 세계관에 아주 그냥 절여졌구만 이 그러니까 사람. 그런 식의 문학적 상상이지만 네네네. 현대 물리학이 약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양자역학도 아니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없는데 뭐 의미를 따지냐 그냥 받아들여라. 뭐 그 전에는 실체가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도 교수님의 개인적인 생각 혹은 자녀분이 이제 질문을 하면 그래도 아빠는 이런 것 같대라고 하면서 뭐 무지개가 있고 그 안에 블랙홀 안 해? 뭐 우리가 사별한 근데 진짜 친구들이 있고 거기에 다 들어가서 그게 부피가 없어졌는데 그냥 완전 시커멓지 않을까요? 그렇죠. 빛이 밖으로는 못 나오는데 네. 사건 지평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 그쵸. 밖에서 보면은 검게 보이는 거고 안 보이는 건데 네. 그 안에는 예를 들면 온갖 에너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 그동안 들어간 내가 거니까. 봤을 때.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 얘기도 하셨지만 그 인터스텔라의 경우에는 사건 지평선 그 가까이 가서 그 전에 탈출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가지고 야 이 블랙홀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끌어다 쓰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건 지평선 안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다가 쓰는 뭐 이런 네. 그 SF 같은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현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현대 물리학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다. 지금 우리가 이제 탈출 속도로 얘기한 거는 고전력학의 관점에서 블랙홀이 끌어당기는 힘보다 더 세게 뭐 혹은 더 빠르게 확 나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탈출 속도의 개념보다는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블랙홀 그 사건 지평선 근처에 그 시공간이 휘어진 정도는 아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안쪽으로 다 모여서 그렇죠. 네. 네. 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특히 내부에는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두 분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그 안에 그러면은 교수님은 뭔가 굉장한 에너지라든지 뭔가 어떤 세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이상한 거죠.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블랙홀을 반대했던 것도 야 어떻게 그 별이 이렇게 점점 작아져가지고 예를 들면 반지름이 0이 되면서 질량을 갖고 있는 그런 폐괴망측한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냥 수학의 세상에서나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주가 이런 괴물을 나았을 리 없다. 허락했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그 에딩턴하고 이런 얘기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거기 그러면은 우주의 100억 년의 역사 동안 블랙홀들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잡아먹은 그 질량들은 네. 그 에너지잖아요. 질량이 에너지인 어디 간 건데 건가요? 그 안에 있는 건데 네. 사라지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죠. 밖에서 중력을 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블랙홀의 무게를 잴 수 있으니까 네. 사라지진 않은 거야. 네. 중력 효과가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되게 이상하죠, 사실은. 그 고전역학적으로 정보는요?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정보도 안에 얘기를 이렇게 하던데? 보면은 뭐가 있을지는.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보는 사라지면 안 되는데 뭐 스핀이랄지 다른 여러 가지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입자들이 너무나 강한 힘으로 확 뭉쳐진다고 이제 정학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러고 나면 입자의 움직임이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센데 어떻게 움직여? 그렇지. 그러면 입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변화가 없다는 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지 상태가. 그렇죠. 그럼 스핀조차 정지를 한다는 건가? 그럼 정보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가능한가? 역시 수학적인 게 아닐까? 근데 시간은 사실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에서는 시간이 다 따로따로 갑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지구에서 우리가 느끼는 시간으로 우주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느끼는 이제 시간으로 이제 물리학을 하는 건데 네. 가령 그 블랙홀 근처는 중력이 세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시간하고 그쪽의 시간이 다르게 가거든요. 네. 지연 효과.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블랙홀 옆에 있으면은 그냥 째깍째깍째깍 삼시세끼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네. 네네. 지구에서 보면은 이제 시계가 천천히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시간이라는 거를 정의할 때는 어디를 이제 기준으로 할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정보는 이제 양자역학의 개념에서 보면은 이제 정보가 손실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블랙홀에다가 예를 들면은 하드디스크를 네. 핸드폰을 던졌다. 네네. 그러면 이게 상실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양자역학의 개념에서 이게 상실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호킹이 이야기한 그 호킹 복사, 이제 네. 블랙홀도 시간이 아주 오래되면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쭉 이제 조금씩 내보내서 네. 블랙홀의 질량이 손실된다라고 이제 호킹이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 호킹 복사를 통해서 정보도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양자역학계 이제 사람들은. 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블랙홀은 이제 주로 그 중력을 다뤄야 되는 거고 상대론을 다뤄야 되는 거죠. 시공간의 휘어짐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네. 정보의 역설 문제는 사실 양자역학이 개입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블랙홀은 아주 작으니까 또 양자역학의 또 지배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현대 과학의 가장 한계는 이 상대론과 양자론이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순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 다르고 이 얘기 다르고 좀 이제 괴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도 그 중에 하나다. 뭐든지 빨아들이는 게 있으면 네. 수학적으로 네, 네. 뭐든지 배출하는 게 있어야 되고 음. 이걸 연결하는 웜홀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원래 블랙홀도 수학적인 해였던 거잖아요. 지금 관측이 그렇죠. 됐지만. 화이트홀 얘기가 있었죠. 그쵸. 바로. 예. 그러면 웜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싹 해서 저쪽으로 탁 탈출하게 될 가능성이 뭐 0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웜홀 네. 웜홀. 가능성 있나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적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물리적 가능성이 과연 가능하냐? 네. 요거 이제 다른 문제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어떻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수식으로 보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주에서는 그게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골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죠. 그렇죠. 수학적 가능성과 이제 물리적 가능성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웜홀의 경우에는 지금 수학적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고 웜홀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제 웜홀을 통해서 공간을 뛰어넘는 네. 뭐 예를 들면 뭐 시간 여행 같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웜홀이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느냐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일단 증거가 없을 때 그 존재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존재 증거가 없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외계인이 그런 것처럼. 네. 근데 웜홀도 웜홀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웜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웜홀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면 모른다. 웜홀이 존재하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근데 가능성은 수학적으로 있는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네. 했으니까 우리는 아직 그거에 그럼- 대한 희망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블랙홀의 후보들이 있고 뭐 K사가 발견되고 했잖아요. 그 네. 전까지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관측 증거는 없었지만 아인슈타인 이미 돌아가셨고 네. 수많은 후배 과학자들이 그 있을 것 같아로 갔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생각, 사고의 정지 상태로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나는 몰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론하고 관측이 조금은 이제 다르게 가는 방향인데 웜홀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이론적으로 어떤 그 상대론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예측할 네. 수도 있겠고. 네.
근데 또 관측은 실제 우주에서 그런 블랙홀을 찾고 얘가 이론하고 맞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웜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 관측 쪽에서는 하나도 증거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만 발전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이제 있는 거겠죠. 그렇죠. 블랙홀도 근데 관측 증거가 나온 게 상대적으로 되게 후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제 궁금한 건 그럼 70년대, 80년대 과학자들이 교수님이 이제 수학하시던 그때는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야, 아직 관측 증거 없으니까 판단 중지하자라고 하셨을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에딩도 아까 뭐 우주가 이런 블랙홀 같은 괴물을 존재하도록 허락했을 리가 없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20세기 전반부인데 전반,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일반 상대론도 발전을 많이 못한 거예요. 슈바츠쉴드가 블랙홀 반지름, 슈바츠쉴드의 특이점 이런 거 얘기한 게 다 해놨지만 1916년 뭐 이랬거든요. 근데 별로 발전을 못했어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거는 이제 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네. 야 별들은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100억 년을 사는데 네. 100억 년을 살면 연료를 다 소진하잖아요. 네네. 핵융합 반응을 더 못 일으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 자체의 중력이 워낙 크니까 붕괴하겠지. 안으로 붕괴할 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태양은 뭐 블랙홀이 될 수 없지만 태양보다 뭐 한 몇십 배 큰 이런 별들의 경우 죽음을 맞이하면서 붕괴하면은 그 힘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버틸 수가 외부는 없네. 외부는 날아가겠지만 중심 부분은 슈바슈지 반지름까지 가서 네. 쪼그라들면은 이 물질이 가스들이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점으로 완전히 블랙홀로 붕괴해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이 이미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상대론적인 계산은 10년대에 이미 끝났는데 그거는 이론일 뿐이다라고 하고 관측이 중지 안 상태인데 되니까. 네. 관측은 한참 오고 네. 그 전에 별의 진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얘가 너무 큰 별이 있으면 붕괴했을 때 이 축태합을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더 붕괴할 수 있겠구나가 이제 실제 가능성의 연구가 있었던 거네요. 별 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별의 죽음에 대한 연구가 막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백색위성 네. 이런 것도 발견되고 중성자별도 발견되고 야 그래 그러면 백색위성 중성자별 말고 더 더 큰 큰 별은 어떻게 될까? 얘는 중성자들의 축태합으로도 못 이겨내겠네. 블랙홀이 될 수도 있겠네. 슈바츠쉴드가 말한 그 특이점이 될 수 있겠네. 맞겠네. 이 얘기는 이제 이미 10년대부터 나온 거예요. 일반 상대론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발전들이 이제 있었는데 내 상대로는 이제 오히려 1960년대가 되면 퀘이자가 발견되면서 네네. 퀘이자는 막 엄청나게 밝잖아요. 네. 별이 한 뭐 1000억 개씩 갖고 있는 은하 전체보다 밝은 빛을 내니까 네. 이게 60년대에 발견되면서 야 도대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나올 수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핵융합 반응으로 설명이 안 돼. 야 얘는 블랙홀인가 보다. 그게 이제 60년대에 퀘이자의 발견으로 상대론이 다시금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현대의 또 블랙홀에 대한 연구로 이제 흘러오게 된 거죠. 근데 정말 들어보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얼마 됐어요. 발견되고 관측된 게 정말 거의 최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노벨상도 뭐 사실 최근이었고. 그렇죠. 신기한 건 과학의 발전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여기서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네. 이론적인 것과 어느 정도 다른 분야에서 연구. 이게 이거네. 이게 이거잖아. 라고 이런 알게 이제. 되는.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사건의 지평선 얘기하면서 이제 빨려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네. 제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막 이렇게 하다가 알고 보니까 블랙홀인 거예요. 여기 옆에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 거는 자연재해를 맞듯이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사실 이거 박사과정 할 때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때 이제 그 블랙홀 강의 책에다가 이 내용을 썼거든요. 진짜요? 맨 앞에 이제 우주선이 막 가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뭐 항해하다가 갑자기 뭐 빙상 같은 거 암초 같은 걸, 만나듯이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장면을 책에 맨 앞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방황하는 블랙홀, 외톨이 블랙홀, 네. 그러니까 공간을 떠다니는 떠돌이 네. 블랙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착 원반이 있고 이런 거는 그렇지. 별의 그 블랙홀이고 그냥 떠돌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별의 별 블랙홀도 주변에 가스가 있으면 이게 그렇지만,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강착 원반이 생기고 확인이 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다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죠. 들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블랙홀 같은. 혹시 이렇게 그 주변에 중력 렌즈 효과로 아른아른거리게 그 스타크래프트 하면 그렇죠. 원래 그 네. 크로킹을 좀 보이거든요. 그게 보일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미리 알려면 우주 전체를 그렇게 아주 작은 스케일마다 훑으면서. 타 중력 렌즈 효과를 봐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럴 수 너무 없어요. 어렵죠. 귀찮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우주 여행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만날 가능성이 있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뜨는데 네. 새하고 부딪힐 확률.
그렇죠. 있죠, 실제로. 있잖아요. 버블 스트라이크. 새가 엔진으로 들어가고 뭐 네. 그런데 물론 새가 얼마나 많냐. 그다음에 새가 하필 인천공항 근처에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새의 개수, 그다음에 네. 길도,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자주 여행하냐일 가느냐.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블랙홀의 경우에는 우리가 별 블랙홀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많아요. 왜? 태양보다 아주 훨씬 큰 별들은 다 블랙홀이 될 거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블랙홀들이 차지하는 이제 우리가 여행할 만한 이 별 사이의 어떤 그 인터스텔라 공간은 뭐 크진 않으니까 그 안에는 이제 몇 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주여행을 자주 하다 보면 네네. 만날 가능성이 있죠. 확률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만날 수 말씀하신 있죠. 것처럼 블랙홀이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떠돌이 블랙홀 같은 애들은 이동해요? 이동하겠죠. 왜냐하면 은하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은 다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은하의 막 중심으로 화성을 돌죠. 움직이고 있잖아, 다들. 그렇죠. 그럼 난 뭐 어디다 얻어 걸려가지고 갑자기 빨려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교수님 보험을 같은 사야 돼, 분들이 보험을. 그치. 우주여행 보험을. 그 보험은 이거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해서 보험료를 그렇죠. 요율을 측정을 할 것 같아요. 아, 또 그것도 생길 것이다. 그렇죠. 우주여행을 하게 되면. 그럴 때 이제 우리 우정학 교수님이 또 거기 이제 이게 컨설팅하면서 그 확률 계산을 그죠, 해주시고. 계산을 해주는 거죠. 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별이 블랙홀이 될 거니까 이 경우에는 네. 이제 별이 많은 지역, 그 별이 좀 태어난 지 오래된 지역 이런 쪽은 좀 보험료가 비싸겠죠. 그럼 여행 글로 자제 지역, 가려면. 그렇지. 그렇죠. 여행 금지구역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제가 연구하는 거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에 있거든요. 네. 얘는 은하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뭐 별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봐도 얘가 태양보다 100만 배 이상 무거우니까. 근데 그런 블랙홀들도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기원을 네.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 외곽부에서 블랙홀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큰 애들이요. 그런 큰 애들이 별 블랙홀 말고 네. 아, 별 블랙홀 말고. 별 블랙홀 말고 그러니까 태양 질량이 뭐 한 뭐 100만 배 뭐 네, 이런 그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다른 은하의 중심에 있다가 은하끼리 온 거예요? 충돌을 하면 어. 이 큰 은하가 작은 은하를 병합해서 먹고 네. 작은 은하에 있던 블랙홀이 이제 합쳐진 은하의 중심까지 아직 못 가고 네. 바깥쪽에 거기에서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도 없죠. 우주 여행 못 하겠다. 나 무서워서 블랙홀 빨려 들어갈까봐 못 하겠다. 우주선 있어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구에서도 그런 블랙홀이 지구 근처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위험한 서서히. 곳에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블랙홀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거대 질량 블랙홀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원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네.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별 블랙홀은 뻔하잖아요. 그쵸. 네. 큰 별들이 이제 만들어졌을 거니까. 그럼 이제 지구까지 온다고 생각할 때는 태양 근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태양 근처에서는 태양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제 별이 이제 2개였고 뭐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있지만 네. 태양 근처에는 아마도 없지 않을까. 지금은. 예, 아주 멀리 가지 않는 이상은 뭐 보험 꼭 안 들어도 태양은 참 괜찮다. 자차까지는 안 들어도 적당히 그냥 의무보험만, 책임보험만 그렇지, 그렇지. 들고. 응. 어. 그렇게 또 그 정도로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